내가 감히 내 딸 약혼식에 쓸 돈을 훔쳐 이 천하의 도둑년이 박숙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낡고 비좁은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의 추악한 광경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마룻바닥에는 강은서가 쓰러져 있었다. 18살 소녀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계모 박숙자는 텅 빈 월급 봉투를 흔들며 악을 쓰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 돈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이란 말이에요. 은서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봉투 안의 돈은 그녀가 지난 몇 달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하루의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가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다. 다음 주에 돌아오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기일에 작은 제사상이라도 차려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그 진실은 박숙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친딸 강민아의 약혼식뿐이었다. 시끄러워. 네가 번 돈이 어디 있어. 이 집에서 먹고 자는 건 전부 내 돈. 내 아빠 돈이야. 네가 버는 족족. 우리한테 바쳐도 모자랄 판에 돈을 숨겨. 옆에 서 있던 민아가 역겹다는 듯이 은서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엄마, 쟤 원래 저렇잖아. 손버릇 나쁜 거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은서는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병철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파 구석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 딸이 아내와 다른 딸에게 맡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비겁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날카롭게 은서의 가슴을 찔렀다. 박숙자는 은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실직고 못해 돈 어디에 뒀어? 정말 아니에요. 그 돈은 엄마 제사상. 엄마라는 단어가 박숙자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내 엄마는 죽었어. 이 집의 엄마는 나야. 그녀는 은서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은서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은서의 의식이 순간 아득해졌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 더러운 도둑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요. 박숙자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그제야 강병철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쓰러진 딸에게 다가가 짐승을 끌어내듯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나가 있어라. 숙자, 화가 좀 풀릴 때까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얇은 티셔츠 차림의 딸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으로 내쫓았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은서는 차가운 빗속에 내던져졌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뺨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아픔보다 크지는 않았다. 그녀는 가족에게 버려졌다. 완벽하게. 비는 그녀의 눈물인지 하늘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을 적셨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세상 어디에도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의 작은 손이 마지막 남은 보물인 낡은 백합 모양의 목걸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엄마의 유품이었다. 그때였다.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옆에 멈춰 섰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쓰러진 그녀의 모습을 환하게 비췄다. 차 안에는 최정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한 소녀가 집에서 쫓겨나는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빗속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그 작은 모습이 이상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차를 세우고 운전기사가 말릴 틈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검은 우산이 쏟아지는 비를 막아주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다. 흙탕물에 더러워진 얼굴, 찢어진 입술, 멍든 뺨. 심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닿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오래되어 군데군데 달아빠진 작은 백합 모양의 은목걸이.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지갑 가장 깊숙한 곳, 그는 15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품에 안겨 똑같은 백합 목걸이를 하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찾았다. 몇 년을 헤맸던가.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그 은인의 하나뿐인 딸. 그는 그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다. 최정훈의 차가운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쓰러진 은서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안아들었다. 흙탕물과 빗물이 그의 값비싼 수트를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차야 탔다. 은서야. 그는 의식을 잃은 소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그리고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서늘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는 은서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검은 세단은 폭풍우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것은 한 소녀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자 어떤 이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은서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온기였다. 딱딱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이 아니었다.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깨끗하고 정갈한 공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어디지 천국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인가.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계모의 날카로운 손톱 아빠의 비겁한 외면, 그리고 온몸을 때리던 차가운 빗줄기. 은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흙탕물에 젖었던 낡은 티셔츠 대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최정훈이 들어왔다. 어젯밤의 비에 젖은 모습과는 달리 그는 편안한 라운지 웨어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은서는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기며 그를 경계했다. 그녀의 온몸은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최정훈은 그녀의 공포를 읽었다. 그는 어젯밤 의식을 잃은 은서를 끌어안았을 때 느꼈던 깃털처럼 가볍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연약함을 기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위협적이지 않도록 멀찍이 소파에 앉았다. 괜찮다, 은서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은서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어머니를 기억하렴. 이수정 여사님. 은서의 눈이 커졌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엄마 품에 안겨 똑같은 백합 목걸이를 하고 있는 4-5살의 자신이 있었다. 15년 전 나는 거의 죽을 뻔했어. 산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을 때 등산을 하던 내 어머니께서 나를 발견하셨다. 그분은 나를 업고 몇 시간을 걸어 내려와 나를 살려주셨어. 그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나는 그분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분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지. 수소문 끝에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과 어린 딸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은서 쪽으로 밀어주었다. 어젯밤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기 전까지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엄마의 얼굴, 너무나도 그립던 엄마의 미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다. 이 남자의 말은 사실이었다. 일단 몸부터 치료해야 해. 정훈의 말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년의 여의사가 들어왔다. 은서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다시 몸을 굳혔지만 정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내 주치의야.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서 내 가족들이 널 찾을 수도 있어. 이곳이 더 안전하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은서는 저항을 멈췄다. 의사는 은서의 몸에 있는 멍과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은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각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걱정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준다는 것. 그녀의 지난 10년 동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의사가 돌아간 후 가정부가 따뜻한 죽과 간단한 반찬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앞에서도 은서는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오랫동안 받아온 학대는 그녀의 영혼 깊숙이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낙인을 새겨놓았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음식을 먹으면 그 대가로 끔찍한 무언가를 요구받을까봐 두려웠다. 정우는 그녀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그 침묵은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마침내 아주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움, 안도감,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꾸역꾸역 죽을 전부 비웠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음식을 통해 생존이 아닌 위로를 받았다. 그녀가 식사를 마쳤을 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푹 쉬어라. 저 방은 이제 네 방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다시는 굶지 마라. 그는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은서는 거대한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구출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지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를 올가매던 물리적인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녀의 영혼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여전히 단단했다. 창밖에 최정훈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저 연약한 아이를 부서뜨린 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것보다 더한 지옥을 선물해주겠다고. 보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는 처절한 복수가 될 것이다. 최정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비서가 막 건네준 서류 파일을 읽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강은서 관련 조사 보고서였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주변 공기는 분노로 인해 얼어붙는 듯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0년간 강은서가 겪어온 지옥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14살 때부터 시작된 계모의 폭언과 폭행,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장과 식당을 전전해야 했던 소녀의 고된 삶,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계모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된 은행 기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했던
친부 강병철의 비겁함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웃 주민들이 몰래 찍어 제보했다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든 채 한여름 땡볕에서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은서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소녀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비어 있었다. 정훈은 파일을 닫았다. 그는 눈을 감고 어젯밤 자신이 안아들었던 소녀의 가녀린 몸을 떠올렸다. 그 몸에 새겨져 있던 수많은 상처, 자국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불렀다. 강병철, 그 인간이 다니는 회사, 우리 그룹 데이터 센터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 맞나? 네, 회장님. 남영건설의 자재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 회사 대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정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직전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은서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갚아줄 생각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은서는 난생 처음으로 평온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푹 잔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정훈이 준비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조금 컸지만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대한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그러다 서재 옆 작은 방을 발견했다. 그곳은 작은 도서관이자 미술용품이 가득한 화실이었다. 한쪽 벽면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새하얀 캔버스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캔버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것이자 가장 먼저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집어들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들었다. 그 시각 강병철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회사 대표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라뇨?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사 대표는 차마 최정훈 회장의 이름은 입에 담지 못한 채 애꿎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 대상에 강 부장 이름이 올랐네. 미안하게 됐어. 강병철은 망연자실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었다. 이제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아파트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해고 소식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박숙자와 미나는 남편이자 아버지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미래부터 걱정했다. 뭐 잘렸다고. 그럼 미나 약혼 예물은 어떻게 하고. 내 갯돈은 박숙자가 악을 썼다. 아빠 정말 무능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릴 수가 있어. 미나가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때 박숙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근서, 그 빌어먹을 연지시야.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애를 데려간 놈이 손을 쓴 게 틀림없어. 대체 어떤 놈이길래. 미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엄마? 어떡하긴 그 애를 다시 데려와야지. 박숙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은서 그년한테 푹 빠진 게 분명해. 그 애를 이용해서 그놈한테 빌붙어야 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애더러 빌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은서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들에게 은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정우는 화실에서 잠들어 있는 은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붓을 손에 쥔 채 캔버스 앞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캔버스에는 따뜻한 색감의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은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정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잠든 은서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저들이 너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아니, 그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세상까지도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내가 너의 세상이 되어 너를 지킬 것이다. 강병철의 해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의 돈줄이 끊기자 박숙자와 미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강은서가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이다. 찾아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년을 만나야 한다고. 다음 날 박숙자와 미나는 작정이라도 한 듯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찾아 입고 JK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들은 눈물 콧물을 흘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로비는 거대하고 화려했다. 두 사람은 그 위압적인 공간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1층 안내데스크로 다가가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우리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강은서 이 회사 회장님이 우리 딸을 데리고 있단 말입니다. 박숙자의 울부짖음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미나 역시 옆에서 언니 불쌍한 우리 언니 제발 돌려주세요. 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권력자에게 딸을 빼앗긴 비련의 가족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소라는 즉시 최정훈의 사무실에 보고되었다. 김 비서는 곤란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보안팀을 불러서 끌어낼까요? 최정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는 이것이 강은서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발로 과거의 사슬을 끊어낼 기회. 아니, 은서 씨를 회사로 오게 해. 그리고 회의실 하나를 준비해둬.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은서는 정훈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박숙자와 미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은서야, 내 딸 엄마가 잘못했다. 박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응,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언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나 역시 은서의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했다. 은서는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10년 넘게 그녀를 올감했던 죄책감과 책임감은 지독한 것이었다.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본 박숙자의 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교활한 빛이 스쳤다. 바로 그때 최정훈이 나타났다. 그는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숙자와 미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자식 걱정이 대단하시군요, 두 분. 그는 손짓으로 비서를 불렀다. 준비한 거 틀어. 그들이 안내된 회의실은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정훈의 지시에 따라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이 천하에 쓸모없는 연돈도 못 버는 건 밥 처먹을 자격도 없어. 네, 엄마처럼 너도 일찍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회의실 안에는 박숙자가 은서에게 퍼붓던 온갖 끔찍한 폭언들이 고스란히 울려 퍼졌다. 박숙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은서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박숙자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기록이 10년치 넘게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옆집 아주머니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은석에 정말 불쌍했지. 비 오는 날에도 맞아서 쫓겨나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다용도실에서 자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몇 번 신고도 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와서 은서더러 억지로 아니라고 말하게 시키더라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박숙자와 미나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 그리고 도끼만이 남았다. 은서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겪어온 지옥이 저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저들을 위해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를 묶고 있던 마지막 동정심과 죄책감의 사슬이 산산조각나며 부서져 내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로소 얻게 된 해방의 눈물이었다. 최정훈은 은서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는 일어선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두 여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은서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경고이자 자비입니다. 그는 보안팀을 향해 턱짓했다. 끌어내. 보안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박숙자는 은서를 향해 악을 썼다. 이 배은망덕한 년, 네가 우리를 배신해. 하지만 그 저주는 더 이상 은서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정훈의 품에 기댄 채 자신의 지옥이 끝나는 것을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소동이 있은 후 강은서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과 해방감 사이를 오갔다. 그녀를 10년 넘게 짓눌러왔던 심리적인 족쇄는 풀렸지만 그 족쇄가 있던 자리는 공허하고 허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모든 기만과 폭력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최정훈이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녀를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일어설 시간을 주고 있었다. 그는 은서가 그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의 식사와 건강을 챙겼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정훈의 침묵 뒤에서는 두 번째 복수가 차갑고 정교하게 계획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강민아였다. 은서의 돈을 훔쳐 자신의 신분 상승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철없고 이기적인 의붓 동생. 강민아의 약혼에 대해 알아봐. 정훈이 김비서에게 지시했다. 약혼자인 서인우라는 남자, 그리고 그의 집안인 서진호 패럴에 대해서 재정 상태부터 주변 평판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털어내. 김비서의 조사 결과는 정훈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서진호 패럴은 한때 잘나가던 중견 패션 회사였지만 지금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 실패로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그들은 강민아의 집안에서 올 지참금 물론 그것은 은서의 돈이었다. 으로 급한 불을 끄고 JK그룹의 협력업체인 강병철을 통해 어떻게든 대기업과 연주를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강민아의 사생활이었다. 그녀는 약혼자인 서인우를 버젓이 두고 강남의 호스트바 에이스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걸치는 모든 명품들은 대부분 서인우에게서 받은 선물과 카드로 산 것들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잘 됐군. 정훈은 보고서를 읽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벌레들은 벌레들끼리 모여서 함께 파멸해야지. 그의 계획이 실행된 곳은 강민아와 서인우의 약혼식이 열리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이었다. 그날 강민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흔들어 보이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박숙자 역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았다. 비록 남편이 실직하고 은소년 때문에 망신을 당했지만 이 약혼식만 성공적으로 치르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딸이 재벌계에 입성하면 최정훈 그놈도 감히 자신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약혼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잘 차려입은 한 젊은 남자가 자신을 서인우의 오랜 친구라고 주장하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아가 다니던 호스트바의 에이스였다. 물론 그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최정훈이었다. 비슷한 시각 서인우의 아버지인 서 회장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메일에는 서진어 패럴의 내부 비리와 부채 현황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경제신문 한면 기사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또한 파일에는 강병철이 JK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어떤 자회사나 협력업체에도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안으로 들어온 호스트바 남자가 강민아를 발견하고는 와락 끌어안았다. 민아야, 나 없이 다른 남자랑 약혼하는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인우는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껴안고 있는 모습에 얼굴이 시뻘개졌고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서인우가 소리쳤다. 뭐 모르는 사람이야. 강민아가 필사적으로 남자를 밀어냈지만 남자는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면을 하객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그들이 나눈 역겨운 애정 표현들이 가득했다. 이 사기꾼 같은 것들, 모든 것을 깨달은 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는 박숙자에게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빼앗아 그녀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다. 내년들이 감히 나를 속여 당장 이 약혼께 내 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강민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순백의 드레스는 와인으로 얼룩졌고 그녀의 얼굴은 화장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친구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하객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녀가 평생을 동경했던 화려한 세계의 문턱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쫓겨난 것이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은서는 자신의 캔버스에 따뜻한 노을을 그리고 있었다. 최정훈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서는 붓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그저 세상의 쓰레기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다. 은서는 그의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큰 손을 감쌌을 때 정우는 세상의 그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위안을 느꼈다. 강민아의 약혼식이 파국으로 치닫고 서진어 패럴이 파산했다는 소식은 다음 날 신문 사회면을 작게 장식했다. 최정훈은 그 기사를 무심하게 훑어본 뒤 신문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에게 있어 강씨 일가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끝났다. 이제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은서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은서는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훈이 마련해준 작은 화실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새하얀 캔버스 앞에서 망설였다. 너무 오랫동안 붓을 놓았던 탓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복수가 은서에게 자유를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세상을 다시 창조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정우는 한 노부인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미술계의 원로이자 따뜻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서양화가 오지영 교수였다. 제가 감히 교수님께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 교수의 앞에 선 은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에게 오 교수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오 교수는 은서의 낡은 스케치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학대 속에서도 틈틈이 그려온 날 것 그대로의 재능과 아픔이 담겨 있었다. 오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은서의 손을 잡았다. 얘야, 재능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란다. 너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아이야. 내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마. 그렇게 은서의 수업은 시작되었다. 오 교수는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여는 법부터 가르쳤다. 그녀는 은서가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쏟아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은서의 첫 번째 그림들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검은 숲속에 홀로 서 있는 아이.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뒤엉킨 추상화. 그것들은 그녀가 겪어온 지옥의 풍경들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은서는 몇 번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정우는 종종 화실 문틈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은서를 훔쳐보았다. 물감으로 범벅이 된 채 캔버스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모습보다도 생기 있고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또 화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녀의 육체를 구해냈다면 이제 그녀는 그림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서의 그림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색채가 사라진 자리에 따뜻하고 밝은 색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와의 행복했던 기억 속에 시골 풍경을 그렸고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일출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에는 서서히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도 변하고 있었다. 은서는 더 이상 정훈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했고 정훈은 최고의 관객이 되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그녀의 그림 속에 담긴 감정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다. 어느 늦은 밤 정훈은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 불이 켜져 있는 화실을 발견했다. 은서는 이젤 앞에 웅크린 채 붓을 손에 쥐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거의 완성된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여인은 끝없이 펼쳐진 백합밭 한가운데에 서서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림 전체에서 눈부신 빛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다. 정우는 그 여인이 바로 은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결에 그의 천을 느낀 은서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우는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빗속에서 거의 죽어가던 작은 소녀를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강인하고 눈부신 예술가가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책임감과 연민을 넘어선 아주 깊고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경이로움이었으며 그리고 사랑이었다. 은서의 세상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오지영 교수의 지도 아래 나날이 발전하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기쁨을 느꼈다. 최정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유일한 관객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말로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조용하고 단단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옥의 악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박숙자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돈도 딸의 약혼도 모두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의와 뻔뻔함 뿐이었다. 그녀는 돈에 굶주린 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하나의 자극적인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국 근로 충격. JK그룹 최정훈 회장 의붓딸. 감금 및 학대 의혹. 비련의 계모. 눈물의 독점 인터뷰. 기사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박숙자는 낡고해진 옷을 입은 채 눈물을 쏟아내며 열연을 펼쳤다. 우리 순진한 은서. 저 최 회장이라는 악마가 우리 아이를 홀려서 자기 집에 가둬놓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미 된 마음에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아요. 제발 제 딸을 돌려주세요. 그녀는 은서의 과거 상처까지 교묘하게 이용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아마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를 세뇌시킨 걸 겁니다. 세상은 그녀의 거짓 눈물에 열광했다. 재벌 회장과 불쌍한 의붓딸.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순식간에 최정훈은 파렴치한 권력자로, 은서는 그에게 세뇌당한 가련한 피해자로, 그리고 박숙자는 딸을 구하려는 비련의 어머니로 둔갑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은서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보여준 태블릿 PC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옥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 때문에 최정훈이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은서가 공포에 질려 중걸거렸다. 그때 최정훈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 언론사를 전부 불러 모아 은서의 불안한 시선에도 정훈은 그저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1시간 뒤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최정훈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 강은서 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가 아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박숙자 씨가 주장하는 감금과 학대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진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정훈의 손짓에 따라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영상과 자료들이 차례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서의 몸에 시퍼렇게 든 멍자국 사진들. 지난 10년간 은서의 월급이 박숙자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된 내역. 은서를 향한 박숙자의 끔찍한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옆집 주민의 증언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박숙자가 그려낸 비련의 계모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추악한 학대자의 민낯만이 남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정훈이 차갑게 말했다. 박숙자 씨는 지난 10년간 제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고 번 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해왔습니다. 제가 은서 씨를 데려온 것은 감금이 아니라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이었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하지만 정훈의 결정타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사실을 증언해 주실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초췌한 중년 남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박숙자 씨의 친오빠이신 박현식 씨입니다. 박숙자의 친오빠.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폭발할 듯이 술렁였다. 박현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제 동생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동생이 저질러온 모든 만행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던 것, 형부인 강병철을 돈으로 쥐고 흔들었던 것, 그리고 조카인 은서를 얼마나 잔인하게 미워하고 학대했는지. 제 동생은 괴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은서야, 이 외삼촌이 정말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기자회견장은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박숙자는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묻히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모든 언론은 박숙자의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인터넷은 그녀를 향한 분노와 저주로 들끓었다. 그녀가 흘렸던 거짓 눈물은 이제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은서는 TV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지옥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끝나는 순간을.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온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은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마지막 과거의 망령이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아있었다. 그녀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이 남자의 곁에서 박숙자의 과거가 밝혀진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다. 은서를 짓누르던 마지막 심리적 족쇄가 풀리자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걷히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피어났다. 더 이상 최정훈의 등 뒤에 숨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깊어지고 다채로워졌다. 어두운 과거를 극복한 그녀의 캔버스 위에서는 이제 눈부신 희망과 따스한 사랑이 춤을 추었다. 오지영 교수는 그녀의 성장에 감탄하며 작은 갤러리에서 여는 신진작가 그룹전에 그녀의 작품을 출품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한편 강씨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현식의 증언과 최정훈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박숙자는 상습아동 학대 및 공갈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병철과 강민아 역시 반김 및 공모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최정훈은 그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강은서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는 나날이 빛을 되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과 충만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은서를 향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은인의 딸에 대한 책임감이나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픔, 그녀의 재능, 그녀의 강인함, 그 모든 것을. 하지만 은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에게 자신은 여전히 어머니의 빚을 갚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는 아닐까? 자신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그녀를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은서를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불렀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림 정말 멋지더군.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룹전에 출품하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 정훈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정훈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은서야, 내가 처음 너를 도왔던 건 솔직히 말해 내 어머니 때문이었다. 은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그녀 역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었다. 나는 그분께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믿었지. 그는 은서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은서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의무감 때문이 아니야. 매일 아침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네가 그림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그리고 네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바라서. 내 마음이 시켜서 한 일들이야. 은서의 눈이 흔들렸다. 은서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내가 사랑하는 건 네 어머니의 딸이 아니야. 바로 너야. 강은서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고백이었다. 그 어떤 수식어도 없는 정직하고 담백한 그의 진심이었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의 친절이 동정일까봐, 책임감일까봐 두려웠다. 나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줬어. 너는 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여주었고 내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너 하나뿐이야. 그는 자신의 맹세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한번 반복했다. 평생 당신을 지킬게. 내 은인의 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는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은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위로도 동정도 아닌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모든 복수는 끝났다. 모든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사랑으로 채워나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2년 후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전시회장의 중앙에 강은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여는 촉망받는 신진화가 강은서였다. 갤러리의 벽에는 그녀의 지난 인연이 고스란히 걸려 있었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초기의 작품부터 서서히 빛과 색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눈부신 희망을 담아낸 최근의 작품들까지. 그녀의 그림은 평론가들로부터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경이로운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최정훈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은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없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그녀의 1호 팬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자신의 세상 전부를 되찾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의 모습을 보는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했다. 전시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뜸해지자 그는 은서에게로 다가갔다. 오늘 정말 멋졌어, 강 작가님.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은서는 그를 보고 활짝 웃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최 회장님. 그들은 이제 서로를 편안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회의 가장 중앙에 걸려있는 가장 큰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의 제목은 이었다. 그것은 은서가 화실에서 처음으로 완성했던 백합이 만발한 들판 위로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그 그림과는 달랐다. 캔버스 전체에 어둠을 이겨낸 빛의 강렬한 생명력과 벅찬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현재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그날 밤이 생각나. 정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도 그래요. 은서가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이었죠. 하지만 그 밤이 없었다면 이 새벽도 없었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함께 이겨낸 과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늦은 밤 전시회가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텅 빈 갤러리를 나섰다. 밤의 인사동 거리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어디로 갈까? 정훈이 물었다. 은서가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집에요. 그녀가 말한 집은 더 이상 황금빛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들의 웃음소리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들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은서는 자신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는 남자의 온기를 느꼈다. 개만도 못했던 삶,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아득한 예시야기가 되었다. 그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한 남자를 만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으며 마침내 눈부신 새벽을 맞이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